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위조 여권이 단 몇 초 만에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조 기술이라 자랑하던 중국 범죄 조직이 한 사람의 예리한 눈앞에서 허를 찔린 겁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밴쿠버 국제공항의 입국심사관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사실 공항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지금도 입국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데다가 과거에는 15년 동안 에어캐나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했거든요. 특히 인천과 밴쿠버 노선을 주로 담당했던 저는 그 특성을 살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인천과 밴쿠버 노선에 배정받았던 2008년. 당시 저는 에어캐나다에 입사한 지 3년 차였고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첫 비행을 시작하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한국인 승객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사실 저는 도쿄 노선에 근무할 때 일본인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춰주느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죠. 얼마나 까다롭게 요구할까 걱정이 다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첫 비행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내식 시간이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한 식사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쟁반 위에 모든 음식을 깔끔하게 비우고 심지어 젓가락과 포크까지 나란히 정리해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별히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도 없었는데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다른 노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리가 쉬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승무원을 호출할 때의 태도였습니다. 객실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고개를 숙여 미안한 기색을 보이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청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적잖이 놀랐어요. 도쿄 노선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에 익숙했거든요. 게다가 종종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거나 다소 거친 요구를 하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착륙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담요를 개어두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담요를 접을 때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승객들이 비슷한 크기로 반듯하게 개어두었죠. 어느 날은 기내식 서비스 비즈니스석에 한국인 중년 신사께서 식사를 마치고 저를 불렀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주방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본인이 가져온 과자를 승무원들과 나눠 먹으라며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한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놀라하자 다른 크루원들은 한국 노선에선 이런 일이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었던 게 새우깡이었는데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이라 제가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예요. 제 친구 미아는 한국인들은 정말 점잖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미아가 비행했을 때 갑자기 기압이 불안정해졌었나 봐요. 사실 승무원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승객들에겐 낯선 상황이라 당황할 만하죠. 그러나 다른 승객들이 동요하는 와중에도 한국인 승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미아를 걱정해 주시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미아가 그날 기내 청소를 할 때도 한국인 승객이 많은 항공편은 마치 승객들이 미리 청소를 해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매거진까지 처음 탑승했을 때의 상태 그대로 꽂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노선을 너무 좋아했죠. 처음엔 도쿄 노선 다음에 한국 노선이라 1년만 버티고 노선을 옮겨야겠다 생각했는데 주구장창 눌러 앉아버렸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거든요. 질서와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승객들을 보며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졌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본 한국인들은 가족 단위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족도 전혀 소란스럽지 않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심지어 장시간 비행 중에도 게임이나 영화에 집중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갓난 아기와 비행기를 탄 승객이 탑승객 전체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나눠준 일이었어요. 아이가 비행이 처음이라 낯설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며
작은 과자와 편지를 적었더라고요. 다른 승객을 배려하는 그 모습과 갓난아기를 배려하는 한국 승객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15년간의 승무원 생활 동안 수많은 한국인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한국인 승객들과의 특별한 인연도 좋았지만 사실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인천에서의 스탑오버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머무는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작은 식당이었어요. 처음 그곳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죠. 그곳은 손칼국수 전문점이었어요. 주인 할머니와 딸이 운영하는 곳으로 제가 외국인임에도 마치 오래된 단골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려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날 처음 맛본 칼국수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인천에 스탑오버 할 때마다 그 식당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기억해 주셨고 매번 새로운 반찬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김치도 어느새 칼국수와 꼭 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되었죠. 한 번은 제 생일이 스탑오버 기간과 겹친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그날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의 딸인 은주 씨가 제 SNS를 보고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은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의 시간들이에요.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의 시간이 한국의 밤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 우연히 들어간 포장마차에서의 일이에요. 당시 저는 피곤한 비행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 들어갔죠. 그곳에서 만난 회사원 부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회식 문화와 직장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죠. 처음 마셔보는 소주는 생각보다 강했지만 어쩐지 기분 좋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스탑오버 때마다 시간이 허락하면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하나둘 익숙해졌고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포장마차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이었어요. 혼자 온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는 안주를 추천해주거나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려 애쓰는 모습에 감동받곤 했죠. 비행 일정상 종종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 늦은 밤에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작은 여행들은 제게 특별한 힐링이 되었어요. 단순한 휴식 시간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어느새 깊은 애정으로 발전해 있었죠. 지금도 칼국수 식당 할머니의 딸인 은주 씨와 SNS로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게 단순한 타국의 이방인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었고 그들의 문화와 일상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된 지금 제가 한국인들을 특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경험들 때문이에요. 서류상의 기록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진짜 한국인다움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행복했던 승무원 생활도 2020년 초 코로나19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죠. 2020년 3월부터 비행 스케줄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수십 차례 날렸던 비행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천, 밴쿠버 노선도 주 7회에서 2회로 감축되었죠. 항공기는 텅 비어 있었고 활기차던 기내는 마스크 속에 숨은 긴장감만이 가득했어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단골 식당 할머니와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거였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스탑오버 때만 해도 곧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해 여름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자발적 퇴직자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자 곧 강제 퇴직 명단이 나왔죠. 15년차 베테랑인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비행이 결정된 날은 2020년 9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북적였을 인천행 비행기에는 20명 남짓한 승객만이 탑승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기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이륙 전 평소처럼 기내 안전 시범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산소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하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비행 중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객실을 순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도를 걷는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승객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하려 노력했죠. 그들도 제 마음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골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잔 하고 갔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적막한 거리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갔던 순간들, 수많은 승객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밴쿠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는 승객이 아닌 비운항 승무원으로 탑승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공항을 청소하셨던 한국인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마지막 비행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이륙 직전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질 뻔했어요. 그날은 객실에서 근무하는 대신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밴쿠버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 후 우연히 밴쿠버 국제공항의 입국심사관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15년간의 승무원 경험과 특히 한국 노선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경력이 인정되었는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입사하자마자 입국심사관 교육이 이어졌고 입국심사관 교육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제 승무원 경험이 놀라울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날부터 강사님들은 제 이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승객 관찰 교육 시간이었어요. 다른 교육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는 오히려 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15년간 기내에서 수많은 승객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행동 패턴을 읽어온 경험이 그대로 도움이 되었죠. 예를 들어 수상한 승객을 구분하는 실습이 있었어요. 강사님이 보여주신 영상 속에서 저는 즉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동작들, 자연스럽지 않은 시선 처리까지 승무원 시절 비상 상황에서 훈련된 관찰력이 그대로 적용된 거죠. 게다가 위기 대처 능력 교육에서는 제 경험이 가장 빛났어요.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이미 저를 단련시켜 놓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은 위조 여권 적발 훈련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별 교육으로 편성된 것이었죠. 강사님이 진짜 여권과 위조 여권을 섞어놓고 구분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여권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냈어요. 승무원 시절에 수없이 많은 한국 여권을 확인했던 경험이 그대로 살아난 거죠. 교육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문화적 이해도에 관한 테스트였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수 있었죠. 단순히 업무적 지식이 아닌 직접 겪으며 우러나온 이해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이나 행동 양식에 대해 설명할 때면
강사님들도 감탄하셨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특성과 비즈니스 출장객들의 성향들, 그리고 학생들의 유학 시즌별 특징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교육기간 내내 저는 이전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들, 실수했던 기억들까지도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 되었죠. 한 달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며 강사님께서 특별히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승무원 출신다운 세심함과 전문성이 돋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육을 마치고 처음 배치된 곳은 일반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저를 교육하셨던 교육팀장님의 추천으로 공항보안팀에서 아시아계 승객 전담 심사관으로 저를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밴쿠버 국제공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중국발 항공편을 통한 불법 체류자와 위조 여권 소지자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항 보안팀은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담 심사관으로 발탁된 이유는 분명했어요. 15년간의 아시아 노선의 승무원 경험들, 특히 한국 노선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결정적이었죠. 게다가 간단한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새로운 팀으로 이동한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침 브리핑에서 보안팀장님은 최근 6개월간 적발된 위조 여권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 중국인들이었죠.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팀장님은 승객들의 행동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어색한 한국어 발음,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셨죠. 한 번은 여러 무리의 승객들이 동시에 입국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 그룹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무원 시절에 수없이 보아왔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과는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들은 서로 어색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보통 매우 끈끈한 유대감을 보였거든요. 게다가 인천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지만 시차에 대한 피로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수상하다고 판단한 저는 보안팀에 은밀히 연락을 취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 그들은 모두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것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다른 심사관들도 종종 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고 보안팀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위조 여권 적발률도 눈에 띄게 상승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상 가장 큰 사건들은 늘 평범한 날에 일어나더군요. 아시아계 전담 심사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직항편으로 도착한 승객들이 줄지어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 승객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무채색 캐주얼 의상이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화려했어요. 샤넬 재킷에 구찌 가방, 그리고 화려한 보석까지.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승무원 시절 경험상 한국인들은 장거리 비행 시 편한 옷차림을 선호했거든요. 더구나 그녀의 걸음걸이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신어본 듯한 하이힐을 힘겹게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여성들의 특유의 자연스러운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녀가 제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색한 발음으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15년간 한국 노선을 담당하며 본 수많은 한국인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여권을 받아든 순간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최신형 한국 여권과 다름없었지만 종이의 질감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승무원 시절에 수없이 많은 한국 여권을 확인했던 경험이 그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한국의 거주지를 물었더니 부산이라는 애매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검색을 해봤는지 부산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한국인이라면
동네 이름이나 구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최근 방문했던 장소를 물었을 때였어요. 명동을 갔다고 했지만 여권의 출입국 기록에는 최근 몇 달간 한국 입국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같은 날짜에 중국과 태국의 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위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승무원 시절 위기 상황 대처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죠. 침착하게 시스템 점검을 빌미로 시간을 벌면서 특수조사팀에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자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본 수많은 승객들의 작은 변화를 읽어내던 경험이 이런 디테일한 관찰을 가능하게 해주었죠. 특수조사팀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곧 추석인데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김치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죠.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인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특수조사팀의 정밀검사 결과는 그녀의 여권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방에서는 다른 위조 여권들도 추가로 발견되었어요. 그녀는 국제적인 위조 여권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 공항 보안은 더 강화됐고 팀원들은 제 말에 더욱 신뢰를 가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남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늦은 밤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말끔한 슈트 차림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전혀 없었죠. 승무원 시절에 본 수많은 한국인 비즈니스맨들은 긴 비행 후에는 항상 약간은 구겨진 모습이었거든요. 더 이상했던 건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보통 차분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 보였죠. 기내에서도 이런 승객들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권을 제시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여권을 정중하게 내밀었지만 그는 마치 던지듯이 건넸습니다. 승무원 시절 탑승권 확인할 때도 한국인들은 항상 공손한 자세였다는 걸 떠올렸어요. 여권을 살펴보니 더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출입국 도장의 위치가 이상했어요. 수천 번 확인했던 인천공항의 도장 위치와 달랐거든요. 게다가 도장 간격이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했는데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기내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여권과 탑승권을 항상 정갈하게 관리했죠. 여권 상태만 봐도 주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권은 겉보기에는 너무 새 것 같았고 속지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비자 스티커였습니다. 승무원 시절 캐나다 비자를 붙인 수많은 한국 여권을 봐왔는데 위치가 조금 달랐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수천 개의 여권을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 차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짐도 의심스러웠어요. 승무원 시절 한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캐리어를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은 새 것처럼 보였지만 손잡이 사용법이 서툴러 보였죠. 마치 처음 써보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비행 중 승객 관찰에서 익힌 습관대로 그의 신발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급 구두였지만 착용감이 어색해 보였어요. 승무원 시절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순간 15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노선을 담당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작은 디테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경험이 선명한 신호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조용히 특수조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내에서도 수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장에게 은밀히 보고하던 그때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죠.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대비하는 것도 승무원 시절 배운 그대로였어요. 보안팀이 다가오자 그 남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한국 사람인데 지금 무슨 대우하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권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알아냈냐며 놀라워했죠. 그치만 그 사건을 겪고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한국인들의 품격은 따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인천의 단골 식당 아주머니에게서 반가운 연락을 받았어요. 딸인 은주 씨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밴쿠버에 놀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인천발 비행기가 도착한 직후라 심사대가 분주했어요. 피곤에 절은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일상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단골 식당 아주머니의 딸 은주 씨가 아이들과 함께 제 심사대 앞에 서 있었거든요. 승무원 시절 자주 들렀던 그 식당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은주 씨도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먼저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순간 칼국수 가게에서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승무원 시절 피곤한 비행을 마치고 들르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주 씨는 대학생이었는데 주말이면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곤 했었죠. 지금 제 앞에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여권 심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칼국수를 만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맛 그대로라고 하더군요. 코로나로 한동안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시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에 만나자고 간단히 얘기하며 헤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속장으로 향하던 은주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잠시 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심각해졌어요. 은주 씨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15년간의 승무원 생활에서 여러 번 봐왔던 천식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순간 기내에서의 응급 상황 대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재빨리 심사대를 벗어나 은주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승무원 시절 배운 대로 우선 그녀를 벽에 기대어 앉게 했어요.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당황한 남편은 은주 씨의 가방에서 천식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승무원 시절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동요를 막는 것이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다른 심사관에게 아이들을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평소 타국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익혀둔 동료가 금세 아이들을 진정시켜 주었죠. 다행히 은주 씨의 가방에서 천식 흡입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기내에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에 침착하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흡입기 사용법을 천천히 설명하면서 은주 씨의 호흡을 안정시켰어요. 승무원 시절 배운 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죠. 동시에 공항 의료팀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응급 상황 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오는 동안 은주 씨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은주 씨의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주워주면서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봤어요.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알레르기 여부 같은 것들이었죠. 승무원 시절 응급 상황 체크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은주 씨의 손을 잡고 인천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끓여주시던 칼국수 이야기를 하자 살짝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공항 의료팀이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승무원 시절 익힌 대로 그동안의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했어요. 천식 발작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흡입기는 언제 사용했는지 모두 시간 순서대로 보고했죠. 의료진의 전문적인 처치가 시작되자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은주 씨의 천식 발작으로 입국장이 술렁이는 동안 저는 문득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승무원 시절 익힌 버릇대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다른 승객들의 동향도 체크해야 한다고 배웠었죠. 주변에 있던 3명의 남성이 수상했어요. 그들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입국 심사대를 우회하려 했습니다. 의료진과 승객들이 은주 씨에게 집중하는 사이 그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려 했어요. 승무원 시절 비상상황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객실 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승객들의 이상 행동을 주시하라는 교육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응급 상황을 고의로 만들어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가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특히 한 남성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지만 전형적인 중국인의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긴장된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는 15년간의 승무원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즉시 다른 심사관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승무원 시절 객실 승무원들과 비언어적 신호로 의사소통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다행히 동료들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은밀하게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은주 씨의 응급처치를 돕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출구 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화장실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척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시절 수상한 승객들에게서 보았던 그대로의 행동이었어요. 조용히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퍼졌어요. 마치 승무원들이 객실 내 각자의 포지션을 잡는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를 제지하는 순간 나머지 2명도 재빨리 체포되었어요. 그들의 여권을 검사해보니 역시나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의 혼란을 이용해 입국하려 했던 계획이 완벽하게 무산된 거죠. 가방 검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여러 장의 위조 여권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미입국 시도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수배 중인 위조 여권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혼란을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었다고 해요. 하필 그날 은주 씨의 천식 발작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다행히 응급처치 후 은주 씨의 상태는 곧 안정을 찾았고 의료진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천식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죠.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들러 은주 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만난 은주 씨는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걱정했다며 웃더군요. 저녁에는 아주머니와 영상통화도 했어요. 여전히 그 친근한 목소리로 걱정하시면서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어제 일을 알아봤어요. 위조 여권 일당을 특수조사실로 이송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3장의 위조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승무원 시절 본 수많은 여권들과 비교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의 위조 기술이 놀라웠어요. 홀로그램 처리는 물론이고 자외선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승무원 시절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을 검사하며 익힌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조사팀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에서 USB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여권 템플릿이 들어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중국 브로커들을 통해 엄청난 사람들이 밀입국했을 거라는 예측이었죠.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그들이 한국 여권만을 집중적으로 위조했다는 점이었어요. 승무원 시절 경험으로 볼 때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비자 없이도 많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여권이었죠. 위조범들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중국 내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노린 것이었어요. 승무원 시절 제가 봤던 한국 승객들의 원활한 출입국 절차가 바로 이 신뢰도 때문이었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 조직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조직원들을 배치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항공사 직원들도 매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죠.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국제범죄 조직을 완전히 검거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살려 열심히 중국 범죄 조직을 속출해내려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